새로운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요.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 중에 하나는 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한 편이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이 강한 지역 분석가 메디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잖아요. 거기 마시는 맥주의 테라처럼 힐링이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대선할 때 주요 키워드는 경제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은 이전의 대선 때 메인이 이슈가 되고 후보들의 이제 주요 공약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경제에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대선 대통령 준비라는 후보분들의 생각이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난다,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이번에 엄청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에 크게 공을 들인 느낌은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그래도 언급은 하긴 해야 되니까 질문이 나오면 얘기를 하지만 딱히 정책을 완성도 있게 준비해서 뭔가 준비해 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지금 딱히 가이드라인으로 드릴 만한 건 없는데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9월, 10월쯤 2, 3개월 정도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2, 3개월 후인 9, 10월 달에 정책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부동산 정책을 많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언급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진행을 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조는 양쪽 후보가 똑같이 나왔던 거고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좀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당장 막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방향은 목표는 같을지라도 나아가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도 보면 민주당은 폐지 의사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됐죠.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져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는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더라도 공공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가장 재건축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데요. 사실 그것도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니까 공공성에 이만큼 기여해 하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서 진행이 좀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란 정책이 분명히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게 속도가 빨라지고 당장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금 규제 정책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셨던 부분이 세금 규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세금이 워낙 높았었고 징벌적인 세금까지 거론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징수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다들 두려움이 크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도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방향으로 세금 정책, 징벌적인 세금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수요를 누르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걸 난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 정책은 현행을 유지하겠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세금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엔 대통령이 현행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일부만 이제 손을 봐서 세금을 좀 덜 내게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세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놨던 세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1년씩 중과 배제를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6년 5월 9일까지인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거, 중과 배제를 유예해주는 걸 했었는데 그 26년 5월 9일이 됐을 때 다시 연장을 해줄 거냐 했을 때 이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현행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지 세금을 낮춰주는 거를 연장해주겠다라는 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 안에서 물건을 조정지역 안에 집을 갖고 있는데 좀 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그 기간 안에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너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부분도 있어요. 재산세랑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서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산세는 세금이 그렇게 무겁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종부세는 무거워지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고 이게 한 번만 내는 취등록세나 양도세의 개념이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지가 자체를 매매가에 가깝게 올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해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종부세 부분에서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 무주택자분들이거나 1주택자분들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수 있는데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 종부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자산가들은 이번에 무거운 세금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싹 하셨어요. 혹시 아직 못하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근데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했을 때 세수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돈이 없다. 정보를 이양 받았는데 곳간이 비어있네? 이거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큰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명분도 있어 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그거를 현행법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해서 충분히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부세에 대한 고민은 좀 강하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정지역 확대라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 센 규제예요.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고 조정지역을 확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강남 3구 마용성 그리고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 이외에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번 화면을 같이 봐보실까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세종, 울산 빼고는 왼쪽 그 지도를 봤을 때 파란 지도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파란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하락을 나타내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이 보합, 빨간색이 상승인데 서울, 세종, 울산 빼고는 다 파랗죠.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에만 쏠려서 가격이 올라서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켜서 좀 완화해야 되는 분위기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금 눌러줘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조정지역 확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다만 핵심 지역들은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9월 달에 다시금 재지정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라서 그때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솔직히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핵심 지역들만 규제를 조금 더 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조정지역을 다시 확대하거나 이제 사실 지금 조정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이거든요. 근데 마용성이나 뭐 광진이나 동작구나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좋은 지역이 양천구거든요 또. 근데 이 양천구까지 그럼 규제를 어떻게 조정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막 했어요. 풍선 효과로 규제하지 않은 지역이 이제 오를 거야 라는 학습 효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걸 가져가긴 쉽지 않아요. 다만 규제 지역을 또 딱 지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찍어줬어? 이 정부가 인증해준 가치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정부가 인증해줬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수요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부동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해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포인트는 3년 동안은 답이 없다. 이렇게 딱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을 때 빵투아네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추억의 향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서울의 공급 가뭄은 이제 하늘에 정말 신이 와도 부동산 신이 와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빨리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뭘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당장 요이 땅 시작을 해도요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3년 내 공급 가뭄은 확정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나? 여태까지 살면서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 왔었던 게 처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보면 이전에는 아파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오면 비아파트로 공급을 해서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추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비아파트로 뭐 빌라, 다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이제 수요를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들 알고 계시죠?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진입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를 공급해서 공급을 부족한 걸 막겠다라고 하면 지금 빌라 개발업자분들은 빌라를 짓지 않아요. 왜냐면 빌라를 지어서 팔아도 분양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아파트도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고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빌라를 공급해서 이득을 볼 거 없기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 시장에는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빌라,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로 공급을 해서 아파트가 부족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공급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다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강남 쪽에 12,000세대가 있었고 지금 강북 쪽에 11,000세대가 올해 내에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11,000세대 정도만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원래는 서울이 한 48,000세대가 1년 동안의 공급이 필요한 수요량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10,000세대 정도만 입주가 있고요. 그 다음 27년이 9,000세대. 28년도가 6,000세대, 29년도가 1,000세대밖에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6, 27, 28 이 3년 동안은 바뀔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도 수요량에 비해 적게 공급 물량이 잡혀 있어서 첫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지속이 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2, 3년 이상 쌓였다라고 하면 그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시즌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전세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서울 집값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는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당장 폭등이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강북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고 12,0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세가가 쭉 간 건 맞지만 강북의 레미안 라그란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인뉴타운 입주가 시작된 그 부분은 전세가가 좀 눌려있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가 폭등하고 있어, 모든 지역이 전세가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구역마다 입주장이 있는 데는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혹시 입주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전세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내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살고 있는 좋은 환경을 버리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혹시나 대출 이자가 늘어났을 때 생활적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미리 대비하는 거는 지금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출 규제는 지금 사실 큰 기조상 대출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구조상 IMF 이후에 가계대출로 은행권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온 그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높아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 규제 안에서 세게 규제하냐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제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규제의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도 뭐 바젤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용어는 빼고 말씀드리더라도 글로벌적인 영향에서도 금융권에 너무 이제 풀어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적용되기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줄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급해지신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대출 규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되시는 분은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1억,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는 분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난 스트레스성 DSR 이런 거 자체를 처음 들어봐 하시는 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줄어들었던 그 금액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연소득 5천만 원일 경우 총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한 5천만 원 이상 줄었고 연봉 1억이신 분들은 1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가진 않겠다. 오히려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엿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출은 규제해야 돼. 모든 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출이 나가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얼마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임대차 입법 다시 논란의 이슈로 확 올라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건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뭐 괜찮아 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차 입법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올려받을 때 집값을 올릴 때 5%만 상한선 전세가 상한선 상한율이라고 해서 5%만 올리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냐면 이전에 나왔던 이 임대차 입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냐면 2025년 3월에 나왔던 뉴스였어요. 그때 나왔던 게 2+2+2+ 해서 10년까지는 거주기간을 계속 갱신해서 살 수 있게끔 하고 10년이 넘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년 연장을 할 때 계속 그 기간 동안 내내 5%만 전세금을 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발현했었거든요. 근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한번 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하면서 그냥 이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24년 12월에 민주당에서 발의하진 않았지만 진보당에서 이미 무제한 갱신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무제한 갱신하게 해줄게, 5%만 인상하게 해줄게 라는 정책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다시 들어갔는데 3개월이 지나서 민주당이 다시금 10년 무제한 갱신권을 10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2024년 12월에 진보당에서 무제한 갱신권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꾼 거죠. 무제한 갱신권에서 10년 계약기간 보장해주고 거주기간 보장해주고 이후에 연장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름만 바꿔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서 같은 내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때마다 이제 여론이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끊임없이 시도는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아요. 법안이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고 싶어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정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도 이제 잘하면 법안이 그냥 바로 통과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2+2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교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됐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입법이 그런 식으로 무제한 갱신권 그리고 5%만 인상해라 라는 걸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임대차 입법은 임차인을 위한 건데 왜 임차인이 손해를 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좋게 해주려고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입법을 그렇게 해서 무제한 갱신권을 해서 전세가를 못 올리게 만들어줬어. 그럼 임차인들이 당장 살 때는 오랫동안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고 집값도 빠르게, 전세값도 올라가지 않고 내가 5%만 2년마다 올려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여건이 마련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본인 재산이지만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져가야 될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계속 놔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자가 살다가 나갔어. 그러면 새로 전세를 놓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거나 전세를 놓지 않고 이제 월세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버릴 수가 있죠. 이러면 전세로 나올 수 있는,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전세제도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될 분위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세제도는 소멸의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큰 흐름상에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천천히 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 기존에 나왔던 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전세제도의 소멸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고 빨라질 거고 전세제도는 빠르게 소멸할 거다. 그러면 전세제도가 소멸했을 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지금 24년도에 연 거래량을 보면 매매 거래량이 19%고요. 전세 거래량이 46%, 그리고 월세가 33%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월세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월세가 너무 무겁다라는 내용인데, 전세가 46%의 비중으로 받쳐주고 있을 때 월세 상승이 이 정도인데 전세제도가 소멸이 돼서 전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월세로 가거나 매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월세가 상승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임대차 입법으로 임차인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임차 시행을 만들려고 했지만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월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고 오히려
본인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 중에 거주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오히려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버블이 너무 꼈다.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꼭 터져서 폭락할 거다. 또는 드디어 슈퍼사이클이 왔다. 부동산 급등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양갈래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듣다 보면 다들 근거가 있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양쪽 다 맞아.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 말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거를 보면 공권력이 있고 신뢰가 있고 어느 정도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권위에 대한 그런 걸 믿고 가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너무 조각조각 나 있고요. 잘라져 있다. 핀셋 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워낙 핀셋 규제를 많이 했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지역과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과 버블이 추락한다, 급등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 핵심 지역,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지역과 단지에 국한해서 말하는 거다. 서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요, 지방 얘기 안 해요.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고요. 사실 수도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서울만 얘기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3년, 24년, 25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했던 전문가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제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 거 맞아? 우리 집은 집 내놓은 지 6개월 됐는데 아무도 집 보러 안 오고 21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로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급등한다, 1억이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집은 집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흐름에 움직이는 지역은 핵심 지역과 워낙 좋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그 큰 흐름을 다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분들의 말을 맹신해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 지역은 사실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선이 이제 있고 정책이 이후에 발표될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변수들이 많거든요. 이 변수들이 리스크가 될지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안에서 그러면 지금 막 내가 보고 있었던 지역이나 단지가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고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지켜보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역마다 구역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전문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내가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핵심 지역에 좋은 단지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이 터질 거다, 급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 믿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참고만 하시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버블이 터지거나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으로, 강보합이라 함은 이제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기조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딱히
반드시 큰 변수가 닥치지 않는 이상,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폭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변수들이나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나타날 변수들이 좀 많은데, 그런 변수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기조가 유지됐을 때 강보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수도권도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수도권은 같이 강보합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외곽이라던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지방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도 조금 힘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에 지방 활성화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방은 이제 취등록세 중과는 지방에 한해서 배제해줄게, 그런 거 이제 지방은 적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아니고서야 지방시장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핵심 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가격이 갈 것이고, 중간급지에 있는 거는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걸 부담스러워해서 옮기는 수요에 의해서 중간 입지에 있는 구역과 단지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급지에 해당되는 구역과 단지는 당분간 좀 계속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나눠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고 사실 가격이 너무 절대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럼 수도권에선 기회가 없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은 지금 이후에 3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있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힘들다, 수도권으로 좀 눈을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지역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요. 경기도는 사실 올해도 공급 과잉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공급 물량이 많아서 하방 압력이 세게 나타나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권 안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1위가 어딘가요?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 올해 초에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트리오스 광명, 마피 떴다. 다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마피가 떴다. 마피가 뭐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계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많아서 오히려 안 좋아진 지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광명은 지금 원래 그 국번도 공의를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생활권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해서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강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이동하기 편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 공급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잉이 보이시죠? 입주율이 아파트 635%나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금 가격이 꿈틀꿈틀하기도 하는 지역이라서 광명은 가치 있는 지역으로 꼭 챙겨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가 의왕시거든요. 여러분 의왕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의왕시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의왕시가 괜찮은 도시인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의왕시도 의왕시 나름이에요. 의왕시 안에서도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최근에 공급 물량이 있으면서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도 공급 과잉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경기도권에서 쭉쭉쭉 챙겨보려고 했을 때 그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은 다 좋냐 라고 했을 때 3위인 지역인 오산시를 보면 오산시는 사실 지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오산시의 공급 물량이 과잉인 건 지금 오산세교지구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산시, 오산세교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1단계, 2단계는 거의 끝나고 3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입지가 좋은 오산세교 지구는 이미 다 입주가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분양이 다 되고. 그래서 오산은 공급 과잉이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평택시인데, 그러면 평택시는 괜찮냐라고 할 때
요새 평택시 힘들다는 얘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삼성 별로 안 좋죠. 요새 대기업들 너무 힘들어요. 다들 외국 가 계시잖아요. 트럼프 옆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요새 반도체 시장도 쉽지 않고 해서 삼성의 도시라고 해서 평택시가 새롭게 떠올랐는데 삼성이 힘들다 보니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2, 3년간 향후 평택시에는 고덕신도시가 1, 2, 3단계라고 해서 2단계, 3단계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전고점 10억 찍었던 평택 고덕의 대장 아파트가 지금 6억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싸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삼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가격이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명, 의왕시는 지금 챙겨보시고요. 평택시는 이후에 공급 물량이 조금 해소되는 시점에 향후 2, 3년간 길게 지켜보면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파주, 안성, 양주시도 있는데요. 파주, 안성, 양주시까지 가면 너무 입지가 떨어져서 지금 시장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핵심 지역,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만 챙겨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광명, 의왕, 평택시만 먼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광명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광명 안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조금 광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명을 보면 광명 뉴타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명 뉴타운이 상단 지역이 있고 하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7호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상단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지역은 이미 입주가 끝나서 마무리돼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광명 사거리역 주변으로 보면 사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도심의 상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광명 사거리역 다음이 철산역인데 철산역은 훨씬 또 조금 모던화 더 되어 있고 상권이 조금 더 활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서 상급지, 1급지라고 하면 철산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2급지가 이 광명 뉴타운이에요. 근데 이 광명 뉴타운 안에 지금 상단에 해당하는 구역에 트리우스 광명이 올해 시작으로 입주장이 시작이 된 거고 이걸 시작으로 그 밑에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그 옆에 있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까지 다 쭉쭉쭉쭉 올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올해 안에 입주되는 물량만 해도 트리우스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더 헤리티지까지 4개의 단지 다 대규모 대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량이 몰려있어서 입주자가 몰려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수요층들이 신축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이나 구축에서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준신축이나 구축에 있었던 단지들의 가격도 흔들리고 입주를 맞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대수만 해도 3,804세대예요. 갑자기 3,804세대가 쫙 들어오기는 채워주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입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광명이 입지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철산의 1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인데 그 프로지오가 대장 아파트의 입지를 뺏어올 만큼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의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죽신, 신축의 대세고 철산에서는 특히 광명에서는 평지냐 아니냐 경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반은 평지고 반은 경사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단지면서 평지면서 철산형의 입주해 있는 인프라, 상권들을 그리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대장 아파트로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량을 맡고 있는 거라서 지금 철산의 판이, 입지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충분히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입주 중인데 이전에 입주한 트리우스 광명을 보면 마피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입주가 시작했을 때 마피 2,000, 3,000, 많게는 5,000, 6,000 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시작할 때 5,000, 6,000이 한두 개 떴다가요. 입주가 마무리되는 한 달 전부터 마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피가 7천에서 8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출퇴근해야 돼. 그런데 서울까지 들어가긴 힘들어. 그렇지만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내가 또는 10억 전후로 가격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또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라는 거죠. 광명이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이 재건축 단지의 피만 해도 막 7, 8억이 붙었던 지역이고요.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가격의 움직임이 더딜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광명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조합원 매물만 살 수 있어요. 일반 분양분은 전매 금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즉 다른 지역에서 광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광명 내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면서 옮겨 타기 하고 싶은 분들, 신축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모두 다 1순위로 꼽는 단지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많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이미 이걸 분양받으신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겠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입주장인데 여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파트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확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추가 분담금, 요번에 건설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는데 이 추가 분담금까지 가세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했을 때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광명 내에서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가져오고 이후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넣었을 때 내가 자금이 괜찮을지, 그리고 이후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걸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지역과 단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마피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좀 셌어요. 다른 단지들보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마피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보다 1, 2억 정도 높은 상황에 나오고 있고, 트리우스 광명 20평대는 지금 9억대, 그리고 30평대는 10억에서 11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말까지만 해도 마피 5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트리우스 광명의 마지막 사람들은 거의 다 털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에서 좀 너무 비싸다, 거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또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트리우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손에 쥐고 어디가 더 좋을지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나마 광명 사거리역에 역세권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명 사거리역을 보시면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상권들이 있어서 바로 단지 앞에 여기 있진 않거든요. 그나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역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면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특히나 1단지, 2단지 또 나눠지는데, 1단지 앞쪽에 이제 역과 가까운 데는 조금 더 비싸고요. 2단지로 역과 멀어질수록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26년도에 또 철산 자이 브리에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하방 압력이 세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축은 생각보다 비싼데 신축만 기회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철산 광명 뉴타운 상단이랑 철산역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자이더 헤리티지 브리에르 모두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과 구축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 준신축과 구축에서 가격이 최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10%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하안동 그리고 뭐 철산동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입지가 좋은 단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 있어서, 저는 입지가 좋은 지역과 그리고 이 하안
화안동 같은 경우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로 출퇴근하는 직주근접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긴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광명의 입주량이 끝나고 화안동이 다시 탄탄해져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회복만큼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신축뿐만 아니라 입주량을 맞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요가 움직여서 빠지게 되는 준신축, 구축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의왕도 있었잖아요. 제가 의왕도 입지가 의왕시 내에서도 의왕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인덕원 자이 SK뷰가 의왕시 내손동에 속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평촌이에요. 안양, 평촌 신도시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보일 텐데 그 위쪽은 이제 과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과천과 지금 안양을 끼고 있는 의왕시이기 때문에 입지가 1급지다, 상급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 지금 입주장이에요. 2025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장이라서 그나마 지금 2633세대로 세대수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조금 덜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덕원 자이 SK뷰도 입주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과천의 8구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6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8구 단지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거고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 구축에 오래 사신 분들이 어때요? 지금 신축 너무 살고 싶겠죠. 그리고 이주를 할 때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주비 대출이 딱 이 인덕원 자이 SK뷰 매매가랑 딱 맞아떨어져요. 24평이 지금 한 9억 정도대 나오고 있는데 이주비 대출이 8, 9억 정도 나왔어요. 이사하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과천의 8구 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주를 하고 있을 때 이 재건축에 사셨던 그 단지에 사셨던 분들은 생활권을 너무 멀리해서 다른 지역, 정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기존에 살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인근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천의 생활권을 같이 누리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입지로 이 의왕의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 SK뷰 입주가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시기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이주비 대출과 이 매매가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생활권이 겹친다는 면에서 의왕시 안에서 내손동, 포일동에 입주가 되거나 향후에 나올 단지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위에가 바로 인덕원이거든요. 평촌 생활권 안에서도 인덕원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금 GTX라던가 동탄 인덕원선 그리고 월곡판교선 까지 해서 지금 있는 노선도 있지만 추가로 3개가 다 더 교통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수도권이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챙겨볼 지역이 의왕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인덕원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평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평촌 신도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구역이라서요. 평촌은 최근에 트렌드가 또 학군 지역도 있지만 평촌 신도시가 학군 지역이죠. 학군뿐만이 아니라 신축의 수요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신축의 수요와 함께 이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평촌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학원가 같은 경우는 차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통해서 또 평촌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거주했을 때 만족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평택 지역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고덕신도시 2단계가 지금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두 색깔을 보면 이후에 향후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 시리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자산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가치가 상승할 지역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지역이 이제 평택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진입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평택을 진입하고 신축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신축의 가치는 한계가 명확한 가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는 결국 입지의 가치거든요. 근데 신축의 가치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신축만 쫓아다녀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은 건설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를 확 낮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높은 분양가를 쫓아서 가서 그걸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고덕 신도시의 최고의 입지 대장 아파트가 준신축급으로 들어서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신축의 입지가 다 지나는 5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입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우세한 단지를 싸게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준신축까지 같이 챙겨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고덕, 지제, 세교, 동사까지만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의 지역도 괜찮긴 하지만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는 우선 주요 지역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택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의 가치는, 게다가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히 작지 않다라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챙겨봐야 될 저평가된 지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인천은 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오히려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기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성비는 절대가는 낮으면서 이후에 향후 수익이 좋은 단지들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의 서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3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다가 지금은 다 5억대가 됐어요. 그러고 보면 거의 2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막 20억, 30억, 15억, 10억 이 정도 아니고서는 진입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 정도 돈 없어.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오르고 나한테 수익이 된다고 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5억대, 평택까지 내려오면 지금 5억대, 6억대까지 내려오잖아요.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가면 3억, 4억, 5억까지 또 신축 안에서 수익이 그만큼 올라올 단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런 지역들,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굳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키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준비한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 조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큰 힘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고 아는 것이 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TV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숙지해 보시고요. 추가로도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지역을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저 채널도 있으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you